(7월 16일) 월요일 아침 중앙일간지 일면 이슈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따른 보도였습니다. 매번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마다 중앙일간지들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역시 조중동은 프레임을 같이 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사실상, 실질 최저임금 등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1만 원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년간 29% 인상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속도 조절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입범위 확대를 지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착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논란에서 갑은 비켜서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조중동이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을 강조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일단 기사 본문에서 주휴수당을 언급하죠.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한 상태로 계산해서 사실상 10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도 주휴수당을 합산한 상태에서 실질 시급을 1030원으로 규정했고 동아일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주휴수당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사실상 1만 원 시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요구하며 사실상 주휴수당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조중동은 경영계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을끼리의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격탄의 대상을 대부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올라야 하는 최저임금이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만 부담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동아일보는 기사 후반부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각종 예산 지원을 가리켜 대규모 국민 열세 투입이라고 표현합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조중동의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174시간으로 계산을 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학계 전문가들은 쓰지 않는 계산식이라며 반박을 합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제 저임금 노동자의 시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실질 인상률은 고작 2.4%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볼 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이 어려워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노동계의 대립, 즉 을들의 다툼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정제체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상가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리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이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 가구 생계비인 282만 원은 물론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 198만 원에도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을과 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계의 주장을 함께 실으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은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위해서 15.3% 정도 올라야 할 최저임금이 10.9% 인상에 머무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경계의 반발과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정부의 속도 조절론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판하며 을들의 전쟁 프레임을 깨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을들의 전쟁을 이용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사실상 1만 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문, 진문, 법문, 친문 줄세우기의 계절.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7월 5일자 기사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계파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열심히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한동안 말이 많았던 부엉이 모임이 친문 핵심 그룹이라고 표현했고 구 안희정계 초선그룹이 가세하여 범친문을 형성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이 친문을 자처하며 진문 가리기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2012년 대선 때부터 결성된 진문은 지금도 핵문이나 뼈문으로 불리고 국정 운영 방향까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 2문단가량 기사에서 누구의 발언이나 취재를 직접 해봤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얘기가 나온다로 퉁쳤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표까지 만들어가며 친문 내부의 핵심 모임을 법문, 진문, 뼈문이라고 계파를 구분지었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실화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시초문인 계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대충 이름 몇 명 쓰고 사람 이름 몇 개 잘 섞어놓고서 모모라고 알려졌다로 또 퉁칩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결정적인 한 방을 기사 후반부에 넣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일각은 어디이며 누가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쓰고 논란을 만드는 수법입니다. 전당대회만 시작하면 정치부 기자들은 일단 계파부터 따집니다. 기자는 7월 5일자 기사인데도 전날 7월 4일에 당대표 후보 출마를 처음 선언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출마 선언을 한 박범계 의원이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당원 집중 민주주의 실현, 청년 노인 최고위원 부활, 당대표의 메시지 과잉 자제, 예측 가능한 공천룰 정비 등 공약을 내세웠지만 다 빼고 친문, 뼈문, 계파 문제만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약이고 뭐고 일단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프레임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친이, 친박, 비박 등 계파 갈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파 싸움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큰 의미가 있는 정치활동입니다. 정당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 계파고 누구랑 단일을 하고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만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쩌면 뭘 다뤄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기자가 정치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책이고 공약이고 정당의 방향이고 지향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그저 정치는 다 계파 싸움, 인맥 싸움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에서는 왜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기사만 쓰는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팩트 폭격이라는 뜻을 가진 팩폭도 자주 사용됩니다. 지난 7월 1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으로 꼽히는 폴리티팩트의 창안자이자 플리처상을 수상한 빌 아디어 미국 두큐대 교수와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디렉터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JTBC 김필규 기자는 대한민국의 팩트체킹에 대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서울시 후보로 나온 A당의 A 후보를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후보 하나만 한다 그러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후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럼 다른 후보를 팩트체크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A당이 아닌 B당을 하는데 부산시의 시장 후보로 나온 B당 후보를 팩트체크해도 균형이 맞다고 과연 심의를 할 것이냐 하면은 제가 문의를 했던 결과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시장 A당의 A 후보를 했으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후보 B당의 B 후보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하지만 B당의 B 후보는 별로 팩트체크 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C당의 C 후보까지 해야지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리고 방송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선거철에 대선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겠지만 선거철에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치인의 거짓말을 자꾸 지적하면 사과는 하지 않지만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 비율이 9.5%라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의 실체를 보여주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일,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이 두 편의 파일럿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흔히 기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취재한 자료를 모두 담으려는 과욕 때문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다 저널리즘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뉴스를 읽다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쩌다 저널리즘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을 포함한 IMPTV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모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통해 작지만 날카로운 미디어의 성장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저널리즘 공식 첫 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통해 작지만 날카로운 미디어의 어쩌다 저널리즘 공식 첫 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다.